반갑습니다. 연세하고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한 교수고요. 미국에서 상담으로 석사와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한 개인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담사들에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공감은 상담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인관계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효과적인 관계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감에 대해서 공감의 정의, 공감의 특성, 공감의 방법, 그리고 공감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어느 외국 기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남겼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30년 동안 기자로서 근무하시고 한국 생활, 한국 문화, 또 한국인과 많은 교류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고 또 이해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분수, 눈치, 관계. 그러니까 분수를 지키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 한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도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수라고 부르고 눈치라고 불렀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와 관련된 특성들이고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서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자 능력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친사회적인 행동이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관계를 또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뭘까, 행동들이 뭘까, 많은 연구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공감, 양보, 협력과 같은 특성 또는 능력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공감하고 양보, 협력 중에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보도 그렇고 협력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이 공감의 특성은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공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공감은 영어로는 empath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심퍼티와는 구별을 하죠. 그래서 뭔가 본인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좀 힘든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뭐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동정이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귀로 들으며 타인의 심장으로 느끼는 것 등 여러 다른 방식으로 공감을 정의하지만, 공감은 가장 기초적인 관계 기술이면서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관계 기술로 정의가 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 심정, 아픔,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이 되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태도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말하는 사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게 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면서 좀 더 개방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뭐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거나 최근 들어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어렵사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문제나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들을 꺼내놨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어떤 공감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회피, 무시, 무반응, 멸시, 학대, 뭐 이런 것들이 공감의 반대편에 있는 행동이다, 이자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판단하는 태도가 공감의 반대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judgmental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의 문제를 듣고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나 대안들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따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판단적인 이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요. 특히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능력들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강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장시간 동안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꺼내놨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이 과연 늘 도움이 될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이면 나도 힘들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함께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게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 때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보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대안이 되는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원하던 일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이해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또 격려받고 싶은, 다시 말하면 온전히 내 편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내 문제보다는 사실 내가 중요하고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힘들고 고통받는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아니라, 또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공감은 조금 전에 제가 정의를 내린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느끼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판단하는 태도, 분석하는 태도,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태도는 사람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상황, 문제의 해결책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렵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너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러이러한 해결책들을 시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상당히 서운하고 밉고 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결책을 강구해냈고 그걸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해결책을 듣는, 즉 문제를 호소한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이 나고 또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니까 그 해결책을 이렇게 해봐라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경험했는지, 나에게 초점을 두고서 나를 또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나 해결책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실망이나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봐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내 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분석과 비판이 아니라 사실 내가, 즉 사람이 중요한 때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내 지식이나 내 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정과 아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상당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상당히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해 보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혼란스러운 본인을 좀 이해받고 싶어 하는 심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받고 싶고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욕구보다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기대와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될 때는, 공감이 필요할 때는 나의 입장, 나의 관점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감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학습한 관점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 고통, 또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소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 동물 모두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당사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어떤 정보를 또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작 이 소파에 앉아 있는, 또 이 소파 주변에 있는 사람,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각자 자기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탐색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파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 동물들은 사실은 현재 함께 존재하지만, 즉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심리 정서적으로는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present abs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과 달리 뭔가 아픔을 또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적인 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감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는 공감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감의 자세는 상대방에게 시선은 또는 몸을 돌려서 보고 상대방을 주시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요구가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처럼
각자 본인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시선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는 시선과 몸을, 관심을 상대방에게 향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상담심리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을 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활동이 뭐냐면 평상시 본인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한 몸짓을 하는지, 즉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지, 즉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를 이렇게 적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번 수업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공감은 기본적으로 몸과 시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담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상담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그런 몸짓과 비언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상적인 장면에서 관찰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게 표정을 짓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표정을 짓고, 좀 더 짜증나고 화나는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표정을 짓는, 이런 표정을 지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얘기를 잘 경청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공감을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몸을 향하고 살짝 15도 정도로 몸을 기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요. 살짝 박수를 치기도 하죠. 가급적 팔짱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주의를 뺏기지 않죠. 시계를 본다거나 울리는 핸드폰을 만지지 않습니다. 온통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심정인지, 그 이면에 어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없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표정, 자세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체를 상대방에게 향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또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같이 존재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또 나의 삶에서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담아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청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30분 이상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공통의 패턴은 뭔지,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삶의 다른 어떤 장면들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청의 자세인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자, 특히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상담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적인 태도로 잘 경청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역량인데, 상담을 막 시작한 초보 상담사들에게도 상대방의 이야기, 내담자의 이야기를 30분 이상 적극적으로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가끔 지루해지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또 대화가 길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적절하지 않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잘 들으려고 하는 것,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공감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보고 듣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이, 그런 태도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끄덕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아, 그러시군요.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랬네. 이렇게 중간중간 내가 듣고 있다. 너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너의 편에 돼서 여기서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비언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공감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염려를 담아서 필요한 경우에 질문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중요한 얘기들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줄 수도 있고, 혹시 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의도가 혹시 없었니? 혹시 이런 감정은 들지 않았어?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어때?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물론 그런 것들이 틀릴 수는 있지만 혹시 이런 것들은 없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장황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공감은 내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감의 효과가 뭘까? 내가 공감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발생을 할까? 자, 어렵게 자신의 어려움, 문제, 갈등,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마음속에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약간 불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충분히 내 편이 돼서 공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한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져서 오히려 내가 낭패를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과 불안, 두려움을 갖게 돼요. 자, 이런 의구심과 불안을 넘어서서 자신의 안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내 입장이 돼서 내 편이 돼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즉 공감받으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꺼낸 것을 잘했구나, 내가 이해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꺼냈고 내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오히려 내 이야기를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공감이 주는 효과가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특히 관계에서 관계의 신뢰를 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개방했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감적인 태도는 안도감을 불러일으키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잘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상당히 긍정적인 강화를 받는 이런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꺼냈을 때 그것이 이해받고 수용되고 이럴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 사람만은 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 관계가, 이 공간이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뭔가 소외되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누구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죠. 공감은커녕 비판하고 무시하고 내가 속에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상담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질문하고 보고 듣고 다양한 어떤 내담자의 심정이나 의도나 감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는 상담사와의 관계가 상담사와 함께 존재하는 이 공간이 상당히 안전하다, 심리 정서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오히려 내 편이 돼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자, 어떤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친구는 상담실을 지나갈 때마다 꽤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상담자가 존재하는 그 공간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따뜻하다. 저기에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사가 있는,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공간이 상당히 안전하다. 자, 저분은 온통 내 편이 돼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전의 관계에서,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다면 상담사와의 관계, 나를 존중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 때문에 이 전반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감을 하려면 종종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을 원하고 기대하고 요구했지만 일관되게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지지받고 이해받고 보호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상대방에게, 주요 타인에게, 양육자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무시되고 멸시받고 또 상처로 남는 그런 반응을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잘못된 건가? 부적절한 건가?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어떤 인정과 사랑과 관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철회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신뢰를 철회를 하는 결과가 초래가 돼요. 이런 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강화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새로운 어떤 장면에서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나를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질문을 해준다면 상대방의 그 반응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서 왜 저러지?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왜,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해서 저렇게 다가올까?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물리치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 반응일 수 있어요.
즉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감, 적극적인 수용, 적극적인 표현들을 물리치는 행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공감이 종종 기다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좋은 공감, 좋은 경청의 반응을 저렇게 물리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공감 반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것이 어색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오히려 물리치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기다리는, 일관되게 공감해주고 경청하고 기다리는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관심이 아니구나.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이기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경청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즉 의심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안정되고 일관된 태도, 공감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의심을 좀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 용기를, 희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공감은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신체적인 고통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학술지에 이런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말기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고통, 그 고통을 느낄 때 한 집단은 방에 혼자 있고 두 번째 집단은 가까운 사람과 같은 방에 함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그 가까운 사람과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극한의 고통이 밀려오는데 혼자 있을 때, 가까운 사람과 한 공간에 있을 때, 마지막은 그 사람과 손을 함께 잡고 있을 때 신체적인 고통의 정도가 2분의 1, 2분의 1, 즉 반감되는 이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게 뭘까?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이 고통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전함과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고통의 강도를 현격히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일상으로 돌아갈지 막막하고 좀 어려운 시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감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으로 보고 듣고 전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물론 지금 비대면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비대면에서의 공감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본인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제가 있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적이라고 하고 성취라고 하지요. 그런 업적과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그런 발달 시기가 있었습니다. 박사를 받고 박사 논문을 좋은 학술지에 출판을 해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 박사학위 논문이 좋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것을 원했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제가 투고했던 논문은 리젝션을 받았습니다. 즉 출판하는 것을 거절당한 것이죠.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약간 과한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은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어렵고 교수가 된 저 현재 자신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도전할 때는 늘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꼭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해서 그 기대가 커서 제가 느끼는 좌절이나 절망은 거기에 비례할 만큼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고했던 논문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편집장이죠. 에디터가 편지를 보내면서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뭐 저는 그분과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저한테 단지 당신의 논문이 저희 학술지에 실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편지 읽다가 말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 읽다 보면 아 이게 거절당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편지가 되게 긴 거예요. 그냥 I regret으로 시작되면 아 죄송합니다. 당신의 논문이 되게 가치가 있지만 저희 학술지에 실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짧게 보내는 편지가 다반사인데 그 편지는 상당히 긴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선이 갔고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 편집장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를 모를 분인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뭐냐면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독특한 주제를 연구한 논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당신의 논문을 출판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본인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꼭 반드시 출판되어야 될 것 같은 학위 논문을 투고했지만 그것이 거절이 돼서 몇 년 동안 좌절에 빠져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한 적이 있다. 혹시 이 편지가 너에게 그런 절망과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 논문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서 좋은 학술지에 투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편집장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개인적인 사건, 경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에게 편지로 이렇게 전해온 거죠. 사실 리젝션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망이고 좌절이지만 사실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위로를 사실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한테 전달됐던 나를 이해하고 내 입장이 돼서 내가 얼마나 좌절스럽고 힘들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분의 태도가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또 시도하고 몇 년이 흘러서 그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이 출판이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 편집장이 저에게 보냈던 그 긴 장문의 편지 속에 담겨있던 그런 나를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만약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공유하고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여러 다양한 역량들이 있지만 가끔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관계가 상당히 건강하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짧은 강의 내용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